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보고 아파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제 얼굴 이렇게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오늘 배탈이 나서 아침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화장 머리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냥 묶고 그냥 정말 그냥 대충 바르고 나왔는데 우리 PD님이요. 카메라를 보더니 저를 한번 보더니 왜 이런가 하더라고요. 오늘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하는데 힘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격려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격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저한테 뭐 그런 논평하려고 독일 가서 박사했냐, 뭐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 등록금 안 내고 독일에서 무료로 학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 공부할 때 라면 하나도 안 보내신 분이 왜 그 갑자기 이상한 평을 하시는지. 하여튼 비판은 수용하지만 비난은 용서하지 않고 따라가서 끝까지 따다다다다 댓글을 달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이트에 뭔가 이상하게 우리 쪽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방을 좀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침 신문에서 제가 이야기 짧게 드릴 게 두 개 있었어요. 오프닝에서 지금 합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테러 단체 추종 모임 국내 활동 첫 포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사가 크게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 테러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지난해 테러 단체에 직접 가담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러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행 금지 지역 같은 부분을 외교부에서 이렇게 사이트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기사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문에서요, 이 정도 기사가 나오려면 꽤 큰 할애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누군가요? 우리가 그토록 나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입니다. 문 대통령 아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아트전 화제. 네, 실력이 있고 없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흑수저, 수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누군가의 혜택이 절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힘들어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가진 자의 특권 때문에. 문준용 씨는 아버지의 특혜를 요만큼이라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의 충원이죠. 이런 기사가 본인의 완전한 실력 때문이기를,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를 잘 둬서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으로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를 꿈꾸면서 그냥 기사를 보면서 잠시 오프닝 멘트를 해봤습니다. 절대로요,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 아닙니다.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아야죠. 하지만 그토록 찾고 나와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나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오프닝 멘트 해봤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준길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정 대변인님이 인기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뭐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멋있고 잘생긴 것보다 더 냉철한 오늘 청문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마음도 따뜻하다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근데 요즘 인기가 많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보면요, 이제 뭐 단장님 나오셨다, 뭐 이렇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호칭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강지연 팀장, 아, 정준길 단장,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대변인인데 변호사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언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아, 쉿.
네, 저희가요, 우리 단장님이 너무 마음이 따뜻하셔가지고 정말 가끔 장난친다고요. 단장 언니 이렇게 농담도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힘든 대선 기간에 그렇게 지냈던 동지 사이인데요. 자, 청문회 보셨죠? 네네네. 네,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실 때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항상 강조하던 인사 원칙에 딱 맞아 떨어집니까? 글쎄요. 이낙연 총리 후보 첫 번째 이제 청문회인데 네. 잘 무사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고요. 뭐 그렇게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을 말씀하신 게 계시잖아요. 다 이제 국민 여러분도 다 잘 아실 텐데 5가지. 5대. 세금 탈루, 네. 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하겠다. 5개 원칙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단장님. 예. 왜 이중 국적은 여기 안 들어가요? 글쎄요, 뭐 이중 국적도 안 들어갔네요. 근데 이번에 그는 우리 네. 외무부 장관, 외교장관, 예, 네. 외무장관인데 뭐 요게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지금까지 청문회 과정에서 항상 이제 네.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5개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를 보면 본인 그리고 또 가족들 관계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그마치 4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었어요? 예, 1개가 아니고 4개나 우리가 되고 처음에는 있습니다. 하나일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세금 탈루는 아들, 병역 면탈은 아들. 위장 전입은 어머니, 네. 그리고 부인,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어머니. 그림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문제가 이제 그림 문제는 여기 5가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림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림 문제까지 포함하면 5개 원칙에는 안 들어가는데. 아, 그렇죠. 예,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않는데. 5대 원칙은 안 들어가지만 근데 이 5대 원칙 가운데 4개가 우리 후보 이낙연 총리 후보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게 관계된 문제다 보니까 야, 이거 첫 번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인데 더군다나 5가지 인사배제 원칙을 네.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인 총리 후보가 4가지나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한 거죠. 네. 과연 제대로 인사검증을 한 거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4가지. 그러니까 5가지로 넓게 보자면 5가지지만 네. 4가지 의혹들이 뭐 그냥 잘 순항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가 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아들 병역 의혹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요.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말씀은 하여튼 2001년도 3월 달에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네. 입대를 한 2,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좀 다쳐가지고 네. 그래서 어깨 수술을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재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또 뭐 다른 몸에 좀 뇌부위죠. 거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재검을 못 받고 그런 과정에서 5급 판정을 나와서 군대 안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어깨 탈골 치료라는 거. 어제 아마 그 전문가랑 전화 인터뷰했다 엊그젠가 네. 한 거로 제가 알고 어제요. 있는데 네. 예. 과거 요 시절에 제일 가장 이 병역 비리의 네. 대표적이 바로 어깨 탈골이거든요. 그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법을 알고 또 네. 의료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제 이 병역 면제를 받는 방법이 이제 어깨 탈골인데 네. 이 어깨 탈골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어깨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어깨 탈골은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요. 지금 그 내용이 어깨 수술 부분이요. 되게 애매해요. 습관성 탈루로 수술 받고 면제 받았다고 탄원서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어깨 수술 한 적 없고 뇌 수술을 했다고 한대요. 아니 어깨 수술도 하고 뇌 수술도 한 거죠. 어깨 수술도 하고 뇌 수술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을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입영 원래 예정 일자 2, 3개월 전에 네. 그 어깨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재입영을 위해서 다시 신체 검사를 재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내부위에 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는 바람에 재검 신청을 못했다. 네. 그 과정에서 결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탈골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하다가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운동하다가. 쉽게 빠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뭔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의무 기록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후보자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거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수술을 받았던 그 시점까지의 관계된 자료를 과거 치료 자료를 내놓으면 이것이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뭔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 어깨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어깨 탈골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더 있죠. 예, 예. 지금 나와서 CT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깨 수술을 하고 난 상황이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지금 나와서 찍으면 그 결과를 보면 수술했던 거가 그게 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무튼 수술을 한 거는 사실이니까 수술을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이후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전에 2학년 때부터 어깨 수술을 받은 그 시점까지 사이에 어깨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들을 딱 내놓으면 네.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혹이나 해명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자료들을 지금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걸 있다는 왜 거죠. 안 내놓는 거죠? 글쎄요. 그거 왜 안 내놓을까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자료는 내놓지 않는데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이 어제 되게 냉철하게 하신 이야기가 네.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탄원서는 내놓고 네. 진료 기록은 안 내놓고 네. 유리한 건 내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원서도 요번에 최근에 낸 게 아니라 과거에 다른 데서 낸 건데 이제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내놓으라 그랬더니 어깨 수술한 적이 없는데 그럼 무슨 자료를 내놓느냐 이렇게 지금 변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과거에 본인이 썼던 탄원서에 어깨 어깨 수술. 수술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뭐라고 좀 변명하기 입장이 곤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일단 입을 닫고 그런 사실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과거에 그런 탄원서에 어깨 수술했다는 얘기 적어놓은 걸 깜빡했겠죠. 아니 근데 수술한 걸 잊어버려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건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탄원서가에 그런 내용이 있는 탄원서가 국민들 앞에 공개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한 거겠죠. 저 너무 이상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련 의혹 중에서 자, 네. 아들 문제 부분은 어쨌거나 네. 지금 계속 공방 중이고 그렇죠. 또 아까 말했던 세금 부분은 어떻게 세금 될까요? 문제보다 이제 부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인 그죠? 얘기요? 네, 예, 그거 설명 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전남개발공사가 그 이낙연 후보 부인의 그림 2장을 900만 원에 사줬어요. 네. 그죠? 근데 뭐 화가고 하니까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고 또 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지 전남지사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당시에도 벌써 5선의 국회의원이었고 이 지금 전남지사라는 게 내일 선거가 있으면 뭐 며칠 전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한 1년 반쯤 전에 동네에서 누가 유력하겠다, 누가 나올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이미 그때 5선의 국회의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남지사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 누구라도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후보가 됐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남지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는 저는 참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 안 되는 변명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부인이 뭐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에서 900만 원 샀는데 그거 뭐 나름대로 유명한 그래도 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하니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변명이 너무 재밌어요. 변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어젠가 변명을 뭐라고 네. 했냐. 자, 14점을 5,400만 원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 14 점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네네. 14점, 네. 그림 14점을 5,400만 원에. 네. 근데 부인 거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짜리로 최저 금액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실 줄 알잖아요. 5,400만 원을 14로 나눠 보세요.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럼 한 400만 원이 안 되는 400만 원 안 되죠. 안 되는 가격이네요. 3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2점이 적으면 평균 가격이 약 3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4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를 샀는데 이게 최저 가격이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더하기 빼기를 못했네요. 글쎄요, 이게 뭐 더하기 빼기를 이것도 못하진 않을 잠깐만요. 텐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남개발공사가 14점을 샀는데 그러니까 부인 거 2점만 산 게 아니라 그치, 다른 그림을 다른 더 그림도 샀는데. 그 당시에 14점이나 샀다. 그리고 그 중에 단 2점에 불과하다. 네. 하나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면서 설명을 이게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는 당시 산 그림의 제일 싼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런데 했다는 계산을 거죠. 했더니 14점을 계산했더니 대충 38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최저 가격은 대충 380이면 그렇죠. 여기 400만 원, 500만 원이 싼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싼 게 아니죠. 이거 평균 이상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설명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청문 위원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역시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변명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물론 그림이 너무 좋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물론 그럴 예.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공권력 남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꼭 굳이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말 그냥 평범한 필부였다도 이 그림을 샀을까라는 의문은 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선의 지역 중진 네. 의원인데다가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가 후보자가 막 그림을 사달라고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예를 들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쓱 가서 말을 하면서 근데 뭐 이게 부인이 이번에 처음 전시하는데 좀 관심 좀 가져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여차여차해서 알게 됐는데 유력한 분이니까 우리가 좀 이거 사주면 나중에 우리한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어차피 그림을 사야 되니까. 일정한 예산 안에서 사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주면 생색도 나고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남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이런 그림을 산다라고 했다면 거절했어야 되고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거는 돌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장님, 네. 2점만 판 건 맞아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좀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전시를 하게 되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해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10점에서 뭐 15점 이렇게 팜플렛, 도록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림들도 이걸 비교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있지 않을까요? 현재 그 당시 개인전에서 몇 점을 전시했는지는 좀 정확한 그 언론 보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은 뭐 지금 말씀하신 15점, 20점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가 많죠. 한 30점에서 50점 정도도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지금 뭐냐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전남개발공사가 산 게 2개고 나머지는 누가 샀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왜? 도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도록이? 그럼 도록에 그림이 예를 들면 1번부터 30번까지 그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그림 중에 팔린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은 어딘가에 소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당시에 도록과 현재 부인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그 그림을 비교해 보면 비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비는 부분은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 안 내놓고 근데 있죠. 도록에는 그림이 다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2013년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할 때 동영상을 찍게 돼 있어요. 네네.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 또 그림이 체크가 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록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표작을 거기다 넣는 거라고 네. 한다면은 그것 위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도록이 제일 객관적인 거니까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아무튼 요 부분은 바로 전남개발공사가 2점을 900만 원에 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당연히 소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그림 그리고 네. 뭐 아들의 병력 문제 그리고 아들의 뭐 그런 부분 빼고는 딴 건 그냥 다 무난할 거라고 아니 근데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5가의 네. 의혹은 절대 고위직에 안 두겠다고 한 것 중에 4개라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아들의 증여세 탈루 문제도 있고요. 네. 모친의 아파트 시세 차익 문제도 있고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도 있어요.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아들이 그 강남에 아마 전세금 3억 4천만 원을 네. 주고 전세를 얻었는데 뭐 본인 변명으로는 뭐 아들이 1억, 며느리가 2억 4천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아들 1억 중에 당시에 받은 결혼 축의금을 4천만 원을 준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결혼식을 할 때 받는 축의금이 누구 거냐, 누구 소유냐.
그 법적으로는 뭐냐면 혼주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거. 네. 그렇죠.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증여. 내가 증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증여세 냈느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 낸 적 없는 것 같고 네. 며느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며느리가 2억 4천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럼 며느리가 당시에 본인도 뭐 일본에서 무슨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결혼할 아버지 때. 어머니가 준 그죠? 돈이라면? 그러니까 이 2억 4천만 원이 이게 아마도 그 본인 처가에서 친정? 네. 친정이네요. 친정에서 준 돈이면 이것도 역시 증여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증여세 아들 부부의 증여세 탄로 문제 남는 거고 모친은 어떤 문제냐면 모친이 2001년도인가에 집을 한 1억 7천여만 원에 네. 샀다가 한 4년 만에 한 4억 1,500만 원에 팔았다는 차익이 거예요. 큰데요? 2억이 훨씬 네. 넘죠. 네. 4년 만에 네. 2억이 넘었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세 차익 의혹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거기에 또 주소를 2번인가 옮기셨다는 거예요. 전입. 예, 네. 살지도 않으면서 네. 이런 위장 전입을 한 건데 주소 위장 전입을 한 건데 이거 도대체 왜 2번 했냐 이거죠. 근데 왜 했다고 그래요?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말로는 그 어머니가 실제로 뭐 또 매수자가 아니라 뭐 동생인가 뭐 누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부인 위장 전입 문제는 뭐냐면 아마 부인이 교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교사를 어느 지역에서 하는 가 중요하잖아요. 저기 중요하죠. 강원도에서 하는 네. 것보다는 경기도가 낫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이 서울이 낫고, 낫고 네. 서울은 강북보다 강남이 낫고 이런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강남 교육청 관할에 학교를 배정받으려고 청담동 쪽으로 부인 주소를 위장으로 옮긴 다음에 한 9개월 동안 거기에 있는 거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강남에 있는 학교, 좋은 학교에 배정받으려고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배정을 받았나요? 배정을 받았다가 포기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그건 또 같아요. 뭐죠? 또?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위장 전입 사실은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포기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은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구성이 되네요. 그래. 여기서. 아니 이거 또 재미난 건 그런데 네. 당시에 본인은 이제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부인이랑 아들이 같이 갔어요. 아들이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인도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강남 교육청 관할로 학교를 배정받으려고 한 거지만 내친김에 아들도 글로 옮긴 게 네. 혹시 그 강남에 있는 학교 보내려고 옮긴 게 아닌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단장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사를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는 좀 특이해요. 사전에 미리 자폭을 하죠. 네네.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기사 나오는 건 계속해서 이중 국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이중 국적이 아니에요. 네. 딸이 미국 국적만 갖고 있어요. 현재는. 예, 국적을 하나 포기했으니까 이중 국적이 아닌 거죠. 네. 그럼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취득 안 하고 흐지부지 지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제 있겠죠. 기억에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수를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글쎄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미리 국민들한테 고백하는 거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됐느냐? 본인이 5가지 의혹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안 넣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의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과연 몰랐을까 이낙연 후보와 관계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금 네. 탈루 문제, 아들 병역 문제, 문제, 네. 위장 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총리 후보로 내세운 거죠. 왜냐하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케이스를 본다면은 이낙연 후보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면은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네. 그런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못했던 거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너무 예상하지도 못하게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나중에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딸내미가 이제 중간에 위장 전입 거기도 있잖아요. 네. 그 1년 가까이. 네. 왜 왔나? 그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딸내미가 이대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입학이요. 그러면
결국 재외 국민 입학 특례 제도가 있고 아휴. 딸내미가 그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뭔가 국내 거주 요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일로 옮겨서 그거를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네. 뭐 이대를 포함해서 재외 국민 그 자녀들 특례 입학 규정이나 요건들을 보면 이건 바로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은 것처럼 만약에 딸내미가 실제로 이대를 간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중 국적이 있거나 딸내미가 잠깐 위장 전입을 하는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제3의 정유라 사건인 거죠. 입학 특례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 특례라고 우리가 좀 단정하긴 그런데 아니 맞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제3의 정유라 입학 특례 의혹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막상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 저는요 요즘 입학 특례 사건은 듣기만 해도 경기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대잖아요. 그 막 시끄러웠던 이대인데. 또 이대. 예,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그렇지 않을 시끄럽겠어요. 거라고 믿지만 만약이라도 입학 예. 특례 사건이 연루가 된다면 힘들겠죠. 저는 만약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딸이 당시에 위장 전입을 한 것이 결국은 그런 특례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그 자격에 따라서 그 특례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이대에 간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는 단순한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낙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 단장님 좀 더 참신한 거 몇 개 좀 더 갖고 오세요. 네. 근데 오늘 이거는 너무 많이 풀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질문을 안 하는 게 정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청문회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면 혹시라도 우리 방송을 보고 네. 준비를 할까 봐. 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히려 이 부분 청문회를 다 보고 난 뒤에 부분을 한 그렇죠. 번 더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5분의 인사청문위원들이 계시는데요. 네. 좀 그분들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확인을 해봐서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이경환 변호사님과 왕효근 의원이 인사청문회 예행 연습을 우리가 해봤어요. 아, 그래요? 가상 인사청문회. 네, 네. 근데 해보니까요, 이게 막으려면 막을 수가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하면 막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탄탄하게 하게 준비 좀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강효상 의원님도 청문위원이시니까 네. 한번 또 오시라고 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예. 다음 주에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방송을 네.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단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아, 쉿. 네, 저희가요, 우리 단장님이 너무 마음이 따뜻하셔가지고, 정말 가끔 장난친다고요. 단장 언니, 이렇게 농담도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힘든 대선 기간에 그렇게 지냈던 동지 사이인데요. 자, 청문회 보셨죠? 네네네. 네,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실 때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항상 강조하던 인사 원칙에 딱 맞아 떨어집니까? 글쎄요. 이낙연 총리 후보 첫 번째 이제 청문회인데 네. 잘 무사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고요. 뭐 그렇게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을 말씀하신 게 계시잖아요. 다 이제 국민 여러분도 다 잘 아실 텐데 5가지. 5대. 세금 탈루, 네. 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하겠다. 5개 원칙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단장님. 예. 왜 이중 국적은 여기 안 들어가요? 글쎄요, 뭐 이중 국적도 안 들어갔네요. 근데 이번에 그는 우리 네. 외무부 장관, 외교 내정자, 장관, 네. 외무부 장관인데 뭐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지금까지 청문회 과정에서 항상 이제 네.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5개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를 보면 본인 그리고 또 가족들 관계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그마치 4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었어요? 예, 한 개가 아니고 4개나 우리가 되고 처음에는 있습니다. 하나일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세금 탈루는 아들,
병역 면탈은 아들. 그 아들, 위장 전입은 어머니, 네. 그리고 부인,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어머니. 그림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문제가 이제 그림 문제는 여기 5가지 없으니까. 아무튼 그림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림 문제까지 포함하면 5개 원칙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들어가지 그러니까 않는데. 5대 원칙은 안 들어가지만 근데 이 5대 원칙 가운데 4개가 우리 후보 이낙연 총리 후보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게 관계된 문제다 보니까 야 이거 첫 번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인데 더군다나 5가지 인사배제 원칙을 네.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인 총리 후보가 4가지나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한 거죠. 네. 과연 제대로 인사검증을 한 거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4가지. 그러니까 5가지로 넓게 보자면 5가지지만 네. 4가지 의혹들이 뭐 그냥 잘 순항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가 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아들 병역 의혹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요.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말씀은 하여튼 2001년도 3월 달에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네. 입대를 한 2,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좀 다쳐가지고 네. 그래서 어깨 수술을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재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또 뭐 다른 몸에 좀 내부이죠. 거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재검을 못 받고 그런 과정에서 5급 판정을 나와서 군대 안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어깨 탈골 치료라는 거. 어제 아마 그 전문가랑 전화 인터뷰했다 엊그젠가 네. 한 거로 제가 알고 어제요. 있는데 네. 예. 과거 요 시절에 제일 가장 그 이 병역 비리의 네. 대표적이 바로 어깨 탈골이거든요. 그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법을 알고 또 네. 의료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제 이 병역 면제를 받는 방법이 이제 어깨 탈골인데 네. 이 어깨 탈골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어깨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어깨 탈골은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요. 지금 그 내용이 어깨 수술 부분이요. 되게 애매해요. 습관성 탄류로 수술받고 면제받았다고 탄원서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어깨 수술한 적 없고 뇌 수술을 했다고 한대요. 아니 어깨 수술도 하고 뇌 수술도 한 거죠. 어깨 수술도 하고 뇌 수술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을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입영 원래 예정 일자 2, 3개월 전에 네. 그 어깨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재입영을 위해서 다시 신체 검사를 재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내부에 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는 바람에 재검 신청을 못했다. 네. 그 과정에서 결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탈골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하다가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운동하다가. 쉽게 빠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뭔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의무 기록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후보자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거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수술을 받았던 그 시점까지의 관계된 자료를 과거 치료 자료를 내놓으면 이것이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뭔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 어깨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어깨 탈골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더 있죠. 예, 예. 지금 나와서 CT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깨 수술을 하고 난 상황이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지금 나와서 찍으면 그 결과를 보면 수술했던 거가 그게 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무튼 수술을 한 거는 사실이니까 수술을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이후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전에 2학년 때부터 어깨 수술을 받은 그 시점까지 사이에 어깨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들을 딱 내놓으면 네.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혹이나 해명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자료들을 지금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걸 있다는 왜 거죠. 안 내놓는 거죠? 글쎄요. 그거 왜 안 내놓을까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자료는 내놓지 않는데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이 어제 되게 냉철하게 하신 이야기가 네.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탄원서는 내놓고 네.
진료 기록은 안 내놓고 네. 유리한 건 내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원서도 요번에 최근에 낸 게 아니라 과거에 다른 데서 낸 건데 이제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내놓으라 그랬더니 아, 어깨 수술한 적이 없는데 그럼 무슨 자료를 내놓느냐 이렇게 지금 변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과거에 본인이 썼던 탄원서에 어깨 어깨 수술. 수술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뭐라고 좀 변명하기 입장이 곤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일단 입을 닫고 그런 사실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과거에 그런 탄원서에 어깨 수술했다는 얘기 적어놓은 걸 깜빡했겠죠. 아니 근데 수술한 걸 잊어버려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건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탄원서가에 그런 내용이 있는 탄원서가 국민들 앞에 공개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겠죠. 저 너무 이상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련 의혹 중에서 자, 네. 아들 문제 부분은 어쨌거나 네. 지금 계속 공방 중이고 그렇죠. 또 아까 말했던 세금 부분은 뭐 어떻게 세금 될까요? 문제보다 이제 부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부인 그죠? 얘기요? 네, 예, 그거 설명 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전남개발공사가 그 이낙연 후보 부인의 그림 2장을 900만 원에 사줬어요. 네. 그죠? 근데 뭐 화가고 하니까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고 또 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지 전남지사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당시에도 벌써 다선의 국회의원이었고 이 지금 전남지사라는 게 뭐 내일 선거가 있으면 뭐 며칠 전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한 1년 반쯤 전에 동네에서 아 누가 유력하겠다, 누가 나올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올 때인데 이미 그때 다선의 국회의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남지사로 이낙연 총리 네.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 누구라도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후보가 됐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남지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는 저는 참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설명 안 되는 변명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 그럼 부인이 뭐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에서 900만 원 샀는데 그거 뭐 나름대로 유명한 그래도 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하니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변명이 너무 재밌어요. 변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어젠가 변명을 뭐라고 네. 했냐. 자, 14점을 5,400만 원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 14 점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네네. 14점, 네. 그림 14점을 5,400만 원에. 네. 근데 부인 거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짜리로 최저 금액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실 줄 알잖아요. 5,400만 원을 14로 나눠 보세요.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럼 한 400만 원이 안 되는 400만 원 안 되죠. 안 되는 가격이네요. 3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두 점이 적으면 평균 가격이 약 3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4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를 샀는데 이게 최저 가격이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더하기 빼기를 못했네요. 글쎄요, 이게 뭐 더하기 빼기를 이것도 못하진 않을 잠깐만요. 텐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남개발공사가 14점을 샀는데 그러니까 부인 거 2점만 산 게 아니라 그치, 다른 그림을 다른 더 그림도 샀는데. 그 당시에 14점이나 샀다. 그리고 그 중에 단 2점에 불과하다. 네. 하나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면서 설명을 이게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는 당시 산 그림의 제일 싼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런데 했다는 계산을 거죠. 했더니 14점을 계산했더니 대충 38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최저 가격은 대충 380이면 그렇죠. 여기 400만 원, 500만 원이 싼 게 아니네요. 그거 싼 게 아니죠. 이거 평균 이상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설명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청문 위원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변명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물론 그림이 너무 좋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물론 그럴 예, 수도 예.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공권력 남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꼭 굳이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말 그냥 평범한 필부였다도 이 그림을 샀을까라는 의문은 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선의 지역 중진 네. 의원인데다가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가 후보자가 뭐 그림을 사달라고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예를 들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쓱 가서 말을 하면서 근데 뭐 이게 부인이 이번에 처음 전시하는데 좀 관심 좀 가져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여차여차해서 알게 됐는데
유력한 분이니까 우리가 좀 이거 사주면 나중에 우리한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어차피 그림을 사야 되니까. 일정한 예산 안에서 사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주면 생색도 나고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남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이런 그림을 산다라고 했다면 거절했어야 되고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거는 돌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장님, 네. 2점만 판 건 맞아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좀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전시를 하게 되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해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10점에서 뭐 15점 이렇게 팜플렛, 도록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림들도 이걸 비교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있지 않을까요? 현재 그 당시 개인전에서 몇 점을 전시했는지는 좀 정확한 그 언론 보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은 뭐 지금 말씀하신 15점, 20점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가 많죠. 한 30점에서 50점 정도도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지금 뭐냐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전남개발공사가 산 게 2개고 나머지는 누가 샀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왜? 도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도록이? 그럼 도록에 그림이 예를 들면 1번부터 30번까지 그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그림 중에 팔린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은 어딘가에 소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당시에 도록과 현재 부인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그 그림을 비교해 보면 비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비는 부분은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 안 내놓고 근데 있죠. 도록에는 그림이 다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2013년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할 때 동영상을 찍게 돼 있어요. 네네.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 또 그림이 체크가 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록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표작을 거기다 넣는 거라고 네. 한다면은 그것 위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도록이 제일 객관적인 거니까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아무튼 요 부분은 바로 전남개발공사가 2점을 900만 원에 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당연히 소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그림 그리고 네. 뭐 아들의 병력 문제 그리고 아들의 뭐 그런 부분 빼고는 딴 건 그냥 다 무난할 거라고 아니 보십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5가의 의혹은 절대 고위직에 안 두겠다고 한 것 중에 4개라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아들의 증여세 탈루 문제도 있고요. 네. 모친의 아파트 시세 차익 문제도 있고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도 있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보고 아파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제 얼굴 이렇게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오늘 배탈이 나서 아침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화장 머리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냥 묶고 그냥 정말 그냥 대충 바르고 나왔는데 우리 PD님이요. 카메라를 보더니 저를 한번 보더니 왜 이런가 하더라고요. 오늘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하는데 힘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그렇다. 예. 그러니까 격려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격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저한테 뭐 그런 논평하려고 독일 가서 박사했냐 뭐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 등록금 안 내고 독일에서 무료로 학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 공부할 때 라면 하나도 안 보내신 분이 왜 그 갑자기 이상한 평을 하시는지 하여튼 비판은 수용하지만 비난은 용서하지 않고 따라가서 끝까지 다다다다다 댓글을 달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이트에 뭔가 이상하게 우리 쪽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방을 좀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침 신문에서 제가 이야기 짧게 드릴 게 2개 있었어요. 오프닝에서 지금 합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테러 단체 추종 모임 국내 활동 첫 포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사가 크게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 테러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지난해 테러 단체에 직접
가담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러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행 금지 지역 같은 부분을 외교부에서 이렇게 사이트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기사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문에서요, 이 정도 기사가 나오려면 꽤 큰 할애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누군가요? 우리가 그토록 나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입니다. 문 대통령 아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아트전 화제. 실력이 있고 없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흑수저, 수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누군가의 혜택이 절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힘들어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가진 자의 특권 때문에. 문준용 씨는 아버지의 특혜를 요만큼이라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의 충원이죠. 이런 기사가 본인의 완전한 실력 때문이기를,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를 잘 둬서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으로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를 꿈꾸면서 그냥 기사를 보면서 잠시 오프닝 멘트를 해봤습니다. 절대로요,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 아닙니다.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아야죠. 하지만 그토록 자꾸 나와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나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오프닝 멘트 해봤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준길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정 대변인님이 인기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뭐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멋있고 잘생긴 것보다 더 냉철한 오늘 청문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음도 따뜻하다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근데 요즘 인기가 많으세요. 아니, 좀 모르겠습니다. 댓글 보면요, 이제 뭐 단장님 나오셨다, 뭐 이렇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호칭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강지연 팀장, 아, 정준길 단장,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대변인인데 변호사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아들이 그 강남에 아마 전세금 3억 4천만 원을 네. 주고 전세를 얻었는데, 뭐 본인 변명으로는 뭐 아들이 1억, 며느리가 2억 4천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아들 1억 중에 당시에 받은 결혼 축의금을 4천만 원을 준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결혼식을 할 때 받는 축의금이 누구 거냐, 누구 소유냐. 그 법적으로는 뭐냐면 혼주 거예요. 아버지 거. 네. 그죠?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증여. 내가 증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증여세 냈느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 낸 적 없는 것 같고. 네. 며느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며느리가 2억 4천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럼 며느리가 당시에 본인도 뭐 일본에서 무슨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준 그죠? 돈이라면? 그러니까 이 2억 4천만 원이 이게 아마도 그 본인 처가에서 친정이네요. 친정에서 준 돈이면 이것도 역시 증여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증여세, 아들 부부의 증여세 탈루 문제 남는 거고, 모친은 어떤 문제냐면 모친이 2001년도인가에 집을 한 1억 7천여만 원에 네. 샀다가 한 4년 만에 한 4억 1,5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차익이 큰데요? 2억이 훨씬 네. 넘죠. 네. 4년 만에 네. 2억이 넘었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세 차익 의혹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거기에 또 주소를 2번인가 옮기셨다는 거예요. 전입. 예, 네. 살지도 않으면서. 네. 이런 위장 전입을 한 건데, 주소 위장 전입을 한 건데, 이거 도대체 왜 2번 했냐 이거죠. 근데 왜 했다고 그래요?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말로는 그 어머니가 실제로 뭐 또 매수자가 아니라 뭐 동생인가 뭐 누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부인 위장 전입 문제는 뭐냐면 아마 부인이 교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교사를 어느 지역에서 하는 가 중요하잖아요. 저기 중요하죠. 강원도에서 하는 네. 것보다는 경기도가 낫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이 서울이 낫고, 낫고, 네. 서울은 강북보다 강남이 낫고 이런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강남 교육청 관할에 학교를 배정받으려고 청담동 쪽으로 부인 주소를 위장으로 옮긴 다음에 한 9개월 동안 거기에 있는 거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강남에 있는 학교, 좋은 학교에 배정받으려고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배정을 받았나요? 배정을 받았다가 포기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그건 또 같아요. 뭐죠? 또?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위장 전입 사실은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포기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은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구성이 되네요. 그래. 여기서. 아니 이거 또 재미난 건 그런데 네. 당시에 본인은 이제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부인이랑 아들이 같이 갔어요. 아들이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인도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강남 교육청 관할로 학교를 배정받으려고 한 거지만 내친 김에 아들도 글로 옮긴 게 네. 혹시 그 강남에 있는 학교 보내려고 옮긴 게 아닌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단장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사를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는 좀 특이해요. 사전에 미리 자폭을 하죠. 네네.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기사 나오는 건 계속해서 이중 국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이중 국적이 아니에요. 네. 딸이 미국 국적만 갖고 있어요. 현재는. 예, 국적을 하나 포기했으니까 이중 국적이 아닌 거죠. 네. 그럼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취득 안 하고 흐지부지 지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제 기억에는.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자수를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글쎄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미리 국민들한테 고백하는 거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됐느냐? 본인이 5가지 의혹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안 넣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의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과연 몰랐을까 이낙연 후보와 관계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금 네. 탈루 문제, 아들 병역 문제, 문제, 네. 위장 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총리 후보로 내세운 거죠. 왜냐하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케이스를 본다면은 이낙연 후보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면은